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강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6강 지난주 우리가 프랑스 1920년대 아방가르드까지 봤는데 이어가려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업 끝에 제가 조금 벅차게 이제 영화들을 여러 개를 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포토제니가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1920년대 프랑스 영화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되게 실험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냈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영화의 소련의 몽타주의론, 그리피스, 헐리우드의 그런 몽타주의에 의한 재현의 영화들을 하는 언어로서의 몽타주의론과 대비되는 포토제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언어와 상반되는 이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가 나오면서 그런 개념 쪽으로 영화가 초반에 이렇게 개발되는 그 움이 싹 틉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영화가 만들어진 게 1895년, 아주 그냥 증언적인 짧은 이벤트, 눈요기적인 증언, 마치 증인들처럼 세계의 여러 이벤트들을 골라오다가 거기서 내러티브를, 언어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1920년대가 되면은 거의 다 구축돼서 내러티브들이 굉장히 큰 스케일들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 프랑스는 그것과는 산업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 조직의 그 정부,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거대한 상업적 헐리우드식의 그런 큰 상업적인 막강한 파워가 들어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소한 모임들을 통해서 아티스틱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아방가르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 뒤에 이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강좌의 원래 뜻이 영상으로 사유하기. 그러니까 사실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영화 초기부터 사적인 우리가 탐구, 조금 흐름을 보게 되긴 했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것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특히 그 영화 언어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이쯤 됐을 때는 이제 조금 임의적이라고 해도 개념을 좀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람이 자기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느냐 하는 자기의 생각과 사유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질 거고,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더 근원적으로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작가, 창작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기 세계관하고도 굉장히 아주 선험적으로 밀접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미 20년대, 30년대 영화 언어들이 이제 딱 자기 포지셔닝을 다 하고 나름대로 기초를 닦았을 때 큰 줄기가, 이렇게 두 개의 줄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화만의 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그 두 줄기의 양대 산맥을 가지고 사유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언어적, 영화라는 매체를
몽타주 이론, 그리고 그리피스가 드라마의 재현으로서의 기초 문법을 다 이렇게 닦았듯이 영화적 언어는 하나의 쇼트가 하나의 단어에 대입되는 그런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문법을 가지고 있고 구성과 구성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호 체계이다라고 생각하는 몽타주 이론의 영화를 언어로서 접하는, 그렇게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의 그 아방가르드가 보여준 맹아가 무엇이냐면 인상주의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존재론적인 사유예요. 맨 처음에 영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초의 영화는 1895년에 루이 루미에르가 이렇게 역사에서 카메라를 딱 포지셔닝을 똑같이 해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역에서 그 기차가 다가오는 걸 그대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사진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화가 나왔으니까 이미 그 전에 19세기 말이 되면은 모더니즘에 근거하고 회화와 문학에서 예술적 사조들이 활발하게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열린 논의적인 그 논의들이 많이 될 때 그때쯤에 사진이 딱 나왔고, 그때 사진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는데 본 그대로를 완벽하게 그냥 증인처럼 실사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술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현이었어요. 그림을 그려도 내가 아무리 모사적으로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결국 하나의 재현물이었고, 문학적인 어떤 묘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존재 자체가, 카메라의 매체 자체가 그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이 존재론적으로 이게 거의 이제 같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미 사진을 통해서 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온 영화는 움직임까지 그것이 재현의 그대로 재현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복제하고 복사해내니까 그것이 주는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영화를 프랑스에서는 예술적 장르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현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고작 모사품에 불과한 이미지들이 어떻게 창작적, 상상적, 창의적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해서 오히려 되게 낮게 취급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개념을 좀 설명은 했고, 그리고 영화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1930년대가 되면 프랑스라는 나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가 아방가르드가 끝났던 29년에 30년이 딱 되는 바로 직전에 아방가르드적인 영화들이 다 끝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산업적으로 일단 그 정치 사회적으로도 바뀌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성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성 영화가 되면서 결국 프랑스에서도 이제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면 오히려 거꾸로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가 영화 언어의 앞을 차지했다면 역사에서 이제 드물죠. 프랑스는 그런 면에서 되게 유니크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성 영화가 나옴으로써 프랑스 영화의 중흥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우리가 결국은 리얼리즘이죠. 그러니까 문학과 연극에서 종사하던 굉장히 지적인 집단들이
유성 영화를 통해서 시작할 때 그리로 유입돼서 들어오고 그 굉장히 고급 인력과 지적인 사람들이 말, 대사 이런 톤들을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의 유성 영화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모사적이고 아직 단계가 좀 유치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갑자기 이 유성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쯤에 갑자기 고급 인력이 처음부터 확 투입되면서 언어적인 구사와 그 시적 언어와 그리고 그런 아방가르드 앞에 포토제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에 대한 이 태도가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막 촘촘한 언어적 구조가 아니라 정말 훨씬 느슨하면서도 시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을 장착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학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탁 그 유성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아주 중흥기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유성 영화의 시대를 프랑스가 선도하면서 열게 되는 게 30년대입니다. 이제 그리고 40년대가 되면 이제 전쟁 속에서 이제 엄청난 다른 또 빠른 움직임이 대체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연결고리 안에서는 시적인 리얼리즘 영화들이 어떤 거였나 하고 몇 작가들의 그 작품을 그냥 잠깐 맛만 보고 이름을 언급할 텐데 그 전에 이 시간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쉽고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유치하지만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서 영화를 언어적으로 보는 그런 몽타주이론 쪽의 태도와 그다음에 포토제니로 우리가 지금 대표되는 더군다나 지금 현대 영화 이론에서 오히려 거꾸로 제일 많이 대두되고 더 가지고 오는 게 포토제니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서서 시작했고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아주 의미가 큰 시점에서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다음에 실험적인 그 창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이미 한번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논의를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도 낡지 않고 굉장히 그 맨 밑바닥 뿌리와 연결된 것이라 해답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요 핫한 굉장히 다시 조명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20년대 포토제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루이 델릭이나 장 앱스테인 같은 당시의 작가들이 그런 영화를 되게 현상학적인 태도하고 맞닿아 있어요. 포토제니라는 개념은.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그거를 조금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대비되는 태도인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렇다면 이 언어로서의 영화 매체를 보는 것과 포토제니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 가장 큰 가이드가 되고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 반영성이라는 개념은 또 어떻게 접목되고 어떻게 연관되나 이 부분을 좀 잘 다지고 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하고 가는 타임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의 제목은 포토제니 시적 리얼리즘.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편으로는 대비되죠. 포토제니는 그 내러티브한 구조보다는 실험을 통한 재현 구조를 실험하는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거고 시적인 리얼리즘은 어쨌든 재현성을 추구하는 리얼리즘입니다. 정서적으로
앞선 전통을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제목은 해 봤고요. 그래서 몇 마디로 얘기하기에는 뭐 항상 모자라긴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좀 나눠 보면 "포토제니가 뭐야?"라고 할 때 어 포토제니는 그러니까 포토제니가 뭐냐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화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지? 정말 영화다운 게 뭘까?'라는 질문을 앞에 놓고 '영화는 하나의 언어야. 내가 표현하고 연필처럼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이니까 난 얘를 통해서 나의 서사를 표현하겠어.'라고 하는 태도가 몽타주이론이고 내러티브를 구축하려고 하는 태도로 가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를 인식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언어적 기능처럼 기호가 있고 그 단어죠. 의미가 있는 기호화되어 있고 그 기호화된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도 만들어내고 뭐 센텐스도 더 큰 뭐 단락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처럼 대비되게 그렇게 영화를 인식한다면 이제 그런 태도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포토제니라는 거는 이게 왜 말이 자꾸 많아지게 되느냐 사실은 언어적으로 다 지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관념적이고 되게 정신적인 것들인데 어 결국은 뭐냐면 포토제니가 이 포토제니적인 것이 이 포토제니가 영화 매체의 이게 바로 영화 매체의 진정한 음 영화 매체의 의미다. 영화가 갖고 있는 자기 존재적인 진짜 자기만의 영화만의 근거, 이유는 바로 이 포토제니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사진을 놓고 보고 어떤 장면을 놓고 볼 때에도 한 사람이 입은 옷, 모양새, 말하는 태도 이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많은 기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읽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리 완벽하고 촘촘한 내러티브를 다 짜서 인물을 거기에다 갖다 놨다고 해도 절대로 내가 다 100% 컨트롤하지 않고 나오는 무언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아니라 아주 생각하지 않은 사소한 것, 디테일일 수 있고 중심에 있지 않은 주변부적인 거일 수 있고 이런 어떤 다른 것이 항상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잉여적이라고 하죠. 남으니까 잉여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우리 심상에 더 알파와 오메가를 만든다라고 경험적으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 포토제니는 결국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의 기호가 아니고 그냥 다 지시어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언어적인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언어로서 우리가 환원할 수 없는 훨씬 언어 바깥에 정신적이고 굉장히 주변의 그 화면 바깥을 향하는 그런 뭔가 아주 내재적인 뭔가 다른 게 있어. 관념적이지만 그걸 포착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가 예술이 되고 영화라는 매체가 정말 의미 있는 어떤 표현의 매체라고 할 때의 진정한 본질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작업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펜이라고 생각하면 이 펜을 딱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쉼없이 계속 습작을 하든 뭐 하든 막 쓰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 자체가 나에게 어떤 진실,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걸 드러내 준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얘를 쓰는 가지고 막 뭔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 자체를 가지고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 도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기다리고 관조하게 되겠죠. 영화는 특히 이제 카메라라는 그 매체를 대할 때 태도가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내러티브적인 그 촘촘함이 훨씬 느슨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내러티브 서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절을 해가면서 내러티브를 깨는 목적을 지향하고 실험적으로 이어 붙여도 결국은 그 관절들이 붙을 때 실험적인 그 관절을 통해서 새로운 게 구축되고 우리가 나는 학교에 가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매끄러운 문장이 안 돼서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한 느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계속 이어서 붙일 수밖에 없어요. 영화 언어를. 하다못해 한 씬 컷을 하나에 놓고 한 장면만 찍는다고 만약에 어떤 연출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화면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빛만 조도가 움직이던 그 사람이 움직이던 사물이 떨어지던 간에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과 그 연결성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존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구별이 느낌적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이 제가 제시했던 그 영화들을 유튜브를 찾아서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같이 그걸 이렇게 관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시간 되실 때 좀 긴 영화들도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토제니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화면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옵션 이게 프레임 아웃 오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의 그 경계 우리가 자기 반영성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포토제니는 끊임없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외화면을 지향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외화면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표의 문제라는 거는 표가 의미하는 그 형태가 어떤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외부를 지향한다는 게 외부를 지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잉여적인 무언가, 언어로 환원할 수 없고 이게 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 느낌이 어떤 거고 이때 내가 무엇을 느꼈고 저기 나오는 저 얼굴에서의 저 얼굴의 표정과 머리 헤어스타일과 저 뒤에 나오는 배경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렇게 우리 히치콕 제가 같이 분석할 때 얘기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다 지시적으로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거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훨씬 이렇게 헐렁하게 남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본질을 갖고 오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아무리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수행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영화 서사를 만든다고 해도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어 붙이게 돼 있다고 서로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 만나든 이 컷과 저 컷이 이어지던 어떤 이유로든 계속 붙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포토제니가 지향하는 것은 관객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관념, 이야기 이런 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선선한 산책 속에서 각자가 그 보고 있는 화면에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느끼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와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외화면이 끊임없이 뭘 가지고 오냐면 내재된 이미지예요. 내재된 이미지라는 게 뭐냐? 끊임없이 밖을 지향하고 다른 걸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계속 투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화상적인 어떤 느낌을 더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 포토제니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에요. 클로즈업은 물론 몽타주에서도 있죠. 근데 이 클로즈업이 포토제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얼굴 좀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해놨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 좀 도식적이긴 해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어로서 몽타주 이론에서 말하는 언어적인 영화는 언어다. 영화는 이미지다. 포토제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차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영화에서 표현하는 그리고 드러나는 모든 이 사람이 이 옷을 왜 입었고 어떻게 입었고 누구를 만나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며 이런 모든 이 코노테이션, 사회적으로 이미 문화적으로 장착되고 다른 것들하고 같이 다 접목되어서 우리가 공부해서 읽어내는 그런 많은 기호들 속에서 영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상징적 의미의 영역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고 몽타주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구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재현적인 그리고 문화적 관습적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구축될 때 문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그 규칙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다른 문화의 관습들 안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바르트가 영화 미학 사진부터 시작해서 영상 이미지에 대한 사유를 되게 많이 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투디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라틴어로 공부한다, 학습한다, 우리 스터디의 같은 어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 말을 푼크툼하고 비교로 요거 상반되기 위해서 요 두 언어를 바르트가 갖고 왔어요. 자기 용어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경향을 퉁쿠툼 하면은 이거는 뾰족하다는 소리예요. 뭔가가 이렇게 삐쭉 드러나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훅 찌르는 그런 느낌 그런 의미인데 바로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삐딱한 뭔가 갑자기 튀어나 돌출된 바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우연적인 사건 그런 우연성에 의해서 더 본질적인 의미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둘을 그렇게 비교해서 두 개념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기호의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제 모든 영상 언어는 기호들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니까 기호들이 다 얽혀 있는 거고 그걸 우리는 그 기호들을 그게 다 하나의 모든 코노테이션과 상징을 통해서 연결된 거니까 읽고 해체할 수 있어요. 그걸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지시적이죠. 그리고 어떤
그 생탁스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일반화된 것 안에서의 어떤 개별자를 보는 그런 관계라면 포토제니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이 개별성과 일반성 속에서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단독성을 얘기해요. 유일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몽타주 이론에 나오는 어떤 영화들, 내러티브 영화에서도 모두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그 인물의 이름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싱귤러리티, 유일성,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여러 마리예요. 아니면 뭐 강아지의 우리 종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뭐 강아지가 개 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피치다 그러면은 얘는 스피치야. 이렇게 얘기할 때랑 그 강아지의 이름을 망고라고 지어줬어. 얘는 망고야 할 때는 이건 차원이 아예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포토제니 세계 안에서의 이 인물들 거기에 나오는 대상들은 굉장히 그래서 이걸 신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성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 안에 있는 되게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구축된 안에서의 그 얘기하고 상반되게 이 신화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신화의 기본은 자기 이야기예요. 재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 사유에서 요 둘 사이에 굉장히 문제로서 부상되는 개념이 타자성이에요. 지금 현대 철학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일 거예요.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타자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무엇이 진정한 타자는 존재하는가 하는 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대 철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는 그 전에 모더니즘 전까지는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실패했고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그리고 이상주의가 다 깨지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중심적인 게 아니라 주변부적인 것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연적인 것들 그리고 사고적인 거 우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삶의 의미를 더 지배하고 삶을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은 정말 나라는 자아가 굉장히 임의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밑에 있는 빙산처럼 무한히 나 자신이 타자처럼 나를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지금 문제도 있지만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우리를 발견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과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한대로 우리가 스스로 모르는 곳인가 하면서 뭐가 됐냐면 내 안에 나 자신이 타자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나 많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그 타자와 저 내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저 다른 사람들의 타자성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사유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논제가 되는 건데 바로 그 뜨거운 쟁점에 지금 경계선에 이 언어적으로 보는가 삶의 본질을 이렇게 포토제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본질을 여기다 두느냐 하는 이 태도에서도 이게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에이젠슈타인이나 그리피스, 히치콕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경향을 갖고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매치되어 있고 다만 지배적으로 어떻게 차용을 하느냐인데 그 안에서도 심지어 이 언어적인 굉장히 촘촘한 내러티브 안에서도 굉장한 다른 것들이 드러납니다. 정서적인 어펙션과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우연성의 체험을 관객들이 각자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이 안에서는 정말 뭘 드러낸다고 하는데 끝내 못 다가가고 이야기조차에서도 더 어떤 분열적인 체험만 하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에이젠슈타인이나 그리피스, 히치콕 같은 경우는 정말 촘촘하게 자기 이야기의 구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에코가 아주 대표적으로 영화는 해독 가능한 너희가 무식하고 우리가 아직 몰라서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결국은 스투디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지시성이 어디서 오는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상징과 의미와 지시성을 가지는 모든 것들의 사슬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음베르토 에코의 태도는 거기에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대단한 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겠죠. 근데 한편으로 이쪽에 보면은 이제 벨라 발라즈는 이 사람은 영화사에서 되게 우리나라에도 이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읽어도 아마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의 총체적인 총망라된 이론서인데 아마 이 사람이 쓴 초기 사람이거든요. 헝가리 사람인데 모스크바에 가서 몽타주 이론을 같이 세우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벨라 발라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클로즈업이에요. 벨라 발라즈는 그때 영화 언어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 이 핵심은 클로즈업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영화의 모든 클로즈업은 그냥 얼굴이야라고 딱 선언한 사람이에요.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돌멩이를 하나 여기다 놓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도 우리는 그걸 얼굴로 봐요. 그게 그 영화의 클로즈업이 갖는 참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루이 델릭 장 앱스테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인상주의 얘기할 때 이 포토제니의 기본 이론을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고다르가 결국은 그 계보 안에 있다고 우리가 봐야죠. 하지만 고다르 영화도 끊임없이 요 서술적 구절을 끌고 가다가 끊고 그렇게 하죠. 결국 끌고는 가요. 그리고 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실험적인 서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지금 오히려 노후에 올수록 훨씬 더 파편적이고 훨씬 사유적인 작업들을 더 많이 합니다. 수행적으로 훨씬 많이 써요. 우리 맨 위드 카메라 얘기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영화가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예술이라는 건 인간을 재현하는 문제죠. 사람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재현할까 하는 문제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창작자의 태도와 세계관에 당연히 근거하겠죠. 자기 자신이 이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더라도 그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그걸 쫓아가고 만들어내는 순간에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타자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뭘 쓰다가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어떤 아까 말한 단일성이고요. 그리고 벨라 발라즈가 얘기한 모든 것은 얼굴이다. 이것은 클로즈업과 연결돼 있고, 여기서 잠깐 그냥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클로즈업이 특히나 포토제니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보면은 초창기 무성 영화 때 영화들에서 보면은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인류가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예술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 초창기에 어떤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뭘 갖다 들이대도 그 클로즈업이 다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사람의 얼굴, 인물의 얼굴을, 그것도 굉장히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 안에서 아주 특정하게 고조된 어떤 어펙션을 표현하고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의 얼굴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의 포화선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들어가서 클로즈업을 해서 그걸 보고 그걸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우리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전엔 갖고 있지 못했던 엄청난 체험이에요. 근데 초창기의 영화들은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들여다 비추고 보았을 때 대부분 다 어떤 걸 느끼겠냐면 숭고미를 느껴요. 그 영화의 주제가 꼭 숭고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슬픔에 있는, 절망에 있는, 아니면 정말 환희에 차 있는 얼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정들이라도 그것들을 클로즈업으로 탁 됐을 때는 그 단지 그냥 그 사진이 아니라 그 어펙션을 지금까지 끌고 온 우리가 내러티브를 함께 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얼굴의 표정을 우리가 가까이 확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체험적인 직접성과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굉장한데, 그게 영화만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핵심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몽타주 이론 안에서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쓸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히치콕 영화에서 제가 잉그리드 버그만 나오는 열쇠 생각나시나요? 그쵸? 거기서 열쇠도 클로즈업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 영화적 언어에서 그 열쇠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기호와 그리고 긴장을 떠맡는 어마어마한 물체가 되면서도 사실은 그런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굉장한 숭고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클로즈업의 대상, 그런 물체가 아니라 기능적인 그 역할, 거기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치콕이 심지어는 잉그리드 버그만 자기는 배우도 그렇게 대단한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배우가 자기가 설정하고 다 세팅하고 그리고 짜 맞춰놓은, 어떻게 보면 악보의 음표처럼 거기에 곡이 그렇게 있어라고 하는데 있기만 하면 되는 그냥 기호로서의
이게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 안에서 그런 정서적 잉여물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히치콕이 되게 똑똑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스타를 필요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치콕이 여기까지 개념을 같이 공유한 건 아니어도 직물적으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되게 언어적으로 이것들을 짜맞추고 구성을 해 가는데 근데 실제로 관객과의 관계에서 서스펜스와 이런 구조들이 사람을 잡지만 진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어펙션,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에서 붙들어 두는 건 결국은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잉여적인 무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히치콕은 어떻게 썼어요? 스타 자체를 캐스팅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배우가 배우로서 그 역할에서만이 아니라 그 배우로서 갖고 있는 아우라를 그런 식으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필요로 한 거고. 그럼 그 필요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클로즈업이라는 게 몽타주이론,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 도구로서의 쓰이는 클로즈업하고 이렇게 포토제니로서 보이는 클로즈업은 느낌이 확 다른 걸 여러분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존재론적으로 정말 주목해야 되고 여기가 본질이야라고 얘기하는 포토제니로서의 그 영화를 얘기할 때 클로즈업은 거의 포토제니 그과 클로즈업이 동급인 만큼 중요하게 거의 그게 붙어 있어요. 느낌과 그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여지껏 얘기했는 어떤 자기 반영성과의 얘네들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미 이 개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자기 반영적인 애가 포토제닉하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호하지만 굉장히 그쪽에 더 많이 가 있어요. 포토제닉 쪽으로. 예를 들면 결국은 뭐 자기 반영성의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반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드러내고 되게 실험적이고 자기 자신의 그 언어 자체를 들여다보는 태도 그리고 내러티브 구축을 최대한 제일 먼저 제1의 자기의 목표점으로 두지 않고 그 있는 그래서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자기 반영성과 포토제니는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근데 자기 반영성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단지 그런 관념적인 애티튜드에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흥미로운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영화라는 매체가 자기 반영성을 드러낼 때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인간의 문화 예술사에서도 자기 반영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화가 이제 1895년에 나오고 나서 그 이후 사실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분화돼 나가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기 반영성이라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애초에 시작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추고 바라보는 아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언어적으로만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수행적인 그리고 포토제니에 가까운 애티튜드를 이렇게 같은 공유하고 있긴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렇게 보면 자기 반영성이 깊어지고 자기 반영성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또 전제 조건은 굉장히 테크닉과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진과 영화가 매체적으로 자기 반영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그 최전선의 매체로서 탄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컴퓨터가 개별화되고 인터넷이 공론장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공유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매체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단지 내가 표현하는 어떤 도구로서만이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는 방송도 할 수 있잖아요. 1인 방송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자기 반영성이라는 게 반영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기술적인 조건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어떤 맥락과 흐름을 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 반영성과 포토제니와의 어떤 그 괴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술을 대하고 예술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를 재현하고 인간을 재현하는 그런 예술적 행위에서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은 우리가 우리 손에서 만들어내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손 바깥에 있는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무언가,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우연성, 이런 것들이 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유적인 것과도 괴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쪽이 훨씬 정신적이고 관념적이고 관조적이고 어떤 깊이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깊고 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그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소통을 하는, 표현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술적 그 자기 반영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에 왔을 때 정작 자기 반영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퇴화된 것 같잖아요. 이게 거의 거꾸로 퇴행하는, 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 투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치료를 할 때 심리적으로 막 퇴행을 하는데, 거의 그런 수준처럼 마치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화면 안에서 이렇게 그 평면 안에서 앞으로 달려오는 기차가 실제로 나를 덮치는 줄 알고 도망간 그런 체험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때처럼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매체를 가지고 뭔가를 막 다들 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지시적으로 쓰고 가장 언어적으로 쓰고, 이유가 가장 상업적으로 쓰는 거죠. 상업적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의 물성, 이 물성이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졌는데, 그 도구라는 애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훨씬 내재적인 바깥을 드러낸다라는 게 물리적 바깥이 아니거든요. 되게 정신적인 확장, 내적인 더 미지의 깊이를 열어주는, 그런 정신적 크기를 열어주는 그 외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하게 되는, 초상화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게 포토젠이고, 그걸 영화의 본질로 봤는데 그 물성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서는 걔를 통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이 모순을 통해서 뭘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은 기계적으로 몽타주이론, 언어적, 뭐 시각적인 포토제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적으로 이해하는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이런 지식이나 이런 난리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연필이 달려있던 최첨단의 카메라가 달려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사유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스스로 꺼내서 사유하고 질문하고 그거를 던져서 다시 한번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이 자기와 자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 끊임없는 그 작업을 통해서 훨씬 창의적인 것들이 드러난다고 본질을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때에 물성에 잡혀 있으면 그 돈이죠, 뭐. 돈, 상업성 이런 데에 다 잡혀서 내가 세상은 다 돈과 뭐 돈밖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어. 모든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게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처럼 그것을 상식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예술이 사람을 얘기하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예술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냥 지시적인 언어로서 얘는 좋고 얘는 예쁘고 저거는 이거고 쟤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예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창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형상을 재현하는 문제는 내가 신이 돼 가지고 뭐 인형을 만들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본질이 뭘까? 정말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내 감정을 추동시키고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지?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 몸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제일 맨 앞에 있는 지배적인 구조고 이것이 법칙이야라고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문제 제기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자유로운 펜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내적으로 그냥 나라는 걸 하나의 몸뚱이 밥 먹으면 찌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맛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살쪘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 이미지는 저렇게 날씬한 건데 그러면 저거 먹고 빼야지. 이러려면은 이 애들을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럼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요? 이런 그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굉장히 교묘하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세뇌되듯이 인간은 이거야라고 일반화됐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화나 어떤 서사들도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안에서 그것이 절대 진리가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사유하자라고 할 때에도 사실 중요한 거는 영상을 뭐 어떤 감독 이름을 알고 개념을 하나 알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남들이 열심히 갖춰서 이런 사람들 이름을 몇 개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카메라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여러분 앞에 그냥 정말 노트북만 열어도 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도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자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사실 그런 도구로서 이걸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관념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요 영화 언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온 양상들만 보아도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갈라졌는지 조금 이해를 해봐도 다시 보면 정말 이게 진실일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요. 자기가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accept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런 영상 언어를 뭐 많이 이해하고 영화를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그렇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못 보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요 판에 한번 하고 싶었고 죄송합니다. 자, 요 지금 아까 제가 그런 숭고미 얘기할 때 이거 칼 드레이어는 덴마크 감독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잔다르크의 순환인데 저는 이 영화를 파리에서 원 오리지널이 복구됐다고 정말 모든 사람이 큰 극장에서 앉아가지고 봤는데요. 무성 영화예요. 제 기억으로 2시간이 넘었을까? 그 정도인데 사람이 꽉 찼어요. 왜냐하면 정말 전무후무하게 너무나 기념비적인 영화가 복구가 돼가지고 그 영화를 오리지널로 쫙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파리 사람들이 다 막 줄을 서고 해가지고 목을 매서 가서 저도 거기 열심을 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되게 좋긴 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무성 영화잖아요. 음악이 오케스트레이션도 없어요. 옛날에는 무성 영화 시대에는 사실 그 동시에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사운드를.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숭고하고 그런 영화라서 2시간 동안 큰 홀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데 이 옆 사람의 기침 소리와 호흡 소리가 사방에서 막 조심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영화를 봤어요. 2시간이 넘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경험이긴 했는데 실제 체험 속에서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숭고미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 요 얘기도 이 사람은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파스텔 그러니까 목사예요. 이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칼 드레이어 영화인데 둘 다 되게 성스러운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영화는 고다르 영화인데 제가 이게 마스큘린 페미닌인지 남과여인지 아니면 비브르 사비 자기 삶을 살아라 이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영화가 아니라 이 얼굴 표정과 이 클로즈업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영향? 이건 브레송의 발타자르 영화, 네, 발타자르 영화고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리포의 영화 중에 그 첫 영화죠. 400의 강타. 이 400의 강타가 프랑스 말로 깨트성꾸는 그 관용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말 안 듣고 반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항이란 뜻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정말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정말 딴 거 몰라도 이 트리포 400의 강타는 제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정말 이 소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수단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 소년원을 탈출해서 바닷가를 뛰어가는데 거기서 이 장피에르레오가 트리포의 아바타인데 사실 이 소년이 영화 끝에 가면 카메라를 자기 반영적으로 정말 정면으로 딱 쳐다보는데 이 가슴이 정말 미어집니다. 이 그때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 정서적인 에너지랑 그 영화 내내 이렇게 축적된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와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압축성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주고 싶었고 제가 지금 영화를 이거 같이 다시 틀진 않을 텐데
포토제니 얘기할 때 루이델릭은 장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론가고 그때 영화를 실험적으로 많이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 정말 포토제니가 무엇인지를 몸소 다 실천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상기시키고자 여기다 걸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이어질 텐데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요리스 이벤스는 네덜란드 작가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그 아방가르드 때 그때 유럽은 그때에도 이미 그 경계선이 되게 느슨했고 서로 교류가 많아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언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되게 많이 소통하던 그런 때였고, 그 이때에는 더군다나 20세기 초반에는 이념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라, 뭐 우리나라, 저 나라 이거보다는 유럽이 또 워낙 한 대륙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이념과 사상이 같다 그러면 굉장히 동지애적으로 묶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요리스 이바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그 네덜란드 자기 나라의 풍경을 이제 다큐멘터리로서 사람을 데리고 스토리를 있는 내러티브를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아방가르드가 그 끝날 무렵쯤에 몇몇 중요한 작가들이 자기 나라의 풍경을 찍어서 실험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작품을 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면에서 요리스 이반스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자기 나라를 이렇게 풍경을 했는데 이게 제목은 이건 레인이에요. 비 오는 날의 풍경을 그려서 되게 시적이고 정서적인 관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자기 에세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상에서 포착하는 되게 시적인 이미지와 리듬들을 또 이 몽타주적으로 그 리듬을 가지고 또 붙여놓고 하는 그런 연결성들을 보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심상들을 이리 모아놓은 이야기를 구성한 거죠. 시적으로. 바로 이런 이야기의 모태가 계속 창의적으로 계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크리스 마커가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사유하고 이런 작품들이 하다못해 홍보 영화를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식의 작품을 하는 거를 정말 제가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홍보물인데도 그런 경험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전자의 밑바닥에 아주 깔려있는 뿌리 깊은 그런 굉장히 프랑스적인 사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본류가 아까 포토제니 얘기했던 그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그 작은 그룹들 안에서 이론과 실천을 막 실험하던 아방가르드적인 맹아로서 영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애초에 마치 태생이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계보가. 요 같은 맥락에서 루트만은 이제 독일 베를린 자기 나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계속 독일에서만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풍경을 스케치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느낌대로 재구성하는 그런 작품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끝에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 영화의 본질을 포토제니로서 바라보는 그 관점과 태도 에서부터 사실은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었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는
조금 우리가 빠르게 아까 말한 30년대의 시적 리얼리즘을 구축한 프랑스의 고시대 영화들을 좀 잠깐 이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뭐 짧다면 짧아요. 30년대 후반에 정말 이렇게 알차게 되게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특별히 왜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영화들이, 유성 영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드라마들이 나오고 흘러나는 전체적인 조망에서 보아도 그 당시에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만들고 이끌어낸 그 드라마들은 정말 작품이 깊고 우수했어요. 그런데 그 배경들에 뭐가 있냐면, 역시 우리가 아방가르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랑스의 영화의 산업이 대규모의 국가적 차원 헐리우드 같은 거대 자본에 의한 아주 거대 시장에 있지 않고 작은 군소적 그 제작 시스템 안에서,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은 부호들이 문화 후원적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한 시스템인데, 또 여력이 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그런 태도로 제작을 했고 한 그런 형태 때문에 사실은 뒤에 나오는 리얼리즘 때의 영화에 이게 나오는 건데, 보통 영화가 출연하고 초창기에는 상반적으로 이중적으로 그런 태도가 늘 있었어요. 영화나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적인 매체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인,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이념적인 사람들,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뭐 화가나 일군의 음악, 이렇게 예술가들이 굉장히 경시하던 매체를 그렇게 바라보던 눈도 항상 늘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했냐면, 굉장한 문호들, 그러니까 문학적인 능력을 이미 평가를 받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깊이가 있었던 훌륭한 작가들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일하던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그 영화가 유성시대가 되어서 어떤 드라마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 그것을 되게 유희적으로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뛰어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높고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적으로 무장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랑 느낌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어, 영화 30년대 영화를, 프랑스 영화를 그렇게 부흥기를 만든 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그런 실험적인 걸 통해서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인 어떤 자기 고민들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리얼리즘 재현적 영화를 구축을 할 때에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던 그런 방향하고는 당연히 달랐겠죠. 토양이 이미 가지고 있는 토양이.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프랑스의 그 중흥기의 리얼리즘은 자기네 스스로가 시적 리얼리즘이라고 포에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리얼리즘 안에 무엇이 구사되냐면, 좀 전에 여러분이 금방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요리스 이반스나 그 루트만의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관조하고 관찰하는 되게 이미지들을 시적으로 붙이는데, 바로 그런 어떤 정서적인 느낌, 이거를 그대로 리얼리즘 이야기 만드는데 가져와요. 그러니까 되게 프랑스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영화를 이끌어간 굉장히 중요한 몇몇의 이제 감독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장비고가 폐결핵으로 젊어서 몇 년 못 살고 되게 일찍
죽는데 이 사람이 2편밖에는 안 만들었지만 그 2편의 영화가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신선하고, 아까 제가 까트르 성쿠 트리포의 400의 강타 얘기했는데 장비고의 그 제로드 꽁듀이트라는 그 영화가 거의 그 400의 강타의 전신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프랑스는 옛날부터 그 종교적인 카톨릭 그게 커서 그런지 애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다 한꺼번에 그냥 저기 수도원에 집어넣듯이 기숙사식으로 학교를 되게 엄격하고 애들한테 엄청나게 뭐 따뜻함 같은 건 없어, 약간 그 전통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그 10대 어린애들이 함께 모여서 반항적이고 자유를 갈구하는 막 그 엄청나게 억눌린 데에서 그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하는 그 영화의 배경이 그거거든요. 제로드 꽁듀이트라는 게, 제로가 뭐 0이고 꽁듀이트는 자기 태도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보여주는 시적인 이미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한 장면 찾아서 보여줄 텐데, 애들이 막 베개, 요즘에 많이 이제 되었죠. 베개를 던져가지고 털들이 막 날리는데, 그때 그 애들이 그렇게 놀면서 그 번지는 그 모든 먼지 같은 그 새의 깃털들이 정말 시적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시적 감성의 표현이 항상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프랑스란 나라가 문학에 있어서 스탕달, 발작, 플로베르, 졸라, 모파상 생각해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그 전통이랑 힘이 굉장히 셌는데, 이런 힘을 그대로 가지고 영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의 심리적인 어떤 깊이나 세밀한 영화적인 표현과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달랐죠. 그리고 프랑스만의 어떤 그 연기 관록이 있는 대배우들이 영화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연극적으로 굉장히 기계적으로 연기하지 않고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자기 아우라를 정말 카메라 앞에서 아주 프랑스적인 게 어떤 면에서 약간 시니컬한 그런 거리감을 가지고 자기를 자기와 남처럼 얘기하는 약간 그런 감성적 어떤 특질이 있는데, 영화 배우의 그 연기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적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20년대 인상주의하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상반되긴 하죠. 근데 30년대의 그 지배적인 경향이 사실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느 시대건 리얼리즘이 성할 때에는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그 어떤 심리학자가 영화들을 분석했는데, 그 독일 표현주의 시대의 그 영화들을 20년대 영화들을 분석을 해보면 파시즘에 압도될 그 무의식적인 충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근데 거꾸로 같은 맥락으로 프랑스가 34년 이렇게 30년대 후반이 되면은 사회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공황이 이 1차 대전의 여파가 있고 곧 2차 대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생존의 문제, 대부분이 다 노동 시장에서 그 투입되고, 그리고 그런 노동자로 그 도시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정말 가난한 그 지방의 어, 풍경,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그 핍진한 삶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회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는데, 프랑스는 그때 어떤 힘을 계속 발휘하냐면은 작가들이 거기서 되게 시니컬할 수도 있지만 집요하게 거기서부터 그 안에 그 우울과 어두움과 절망에
빠져들지 않고 그런 운명적인 불행을 약간 거리감을 두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이때 정말 더 중요한 건 연대감이고 우정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그 강인한 인간의 감정적 연대감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그게 영화에 사실은 나와요. 결론은 되게 어둡고 불행하고 어 힘든 스토리이긴 한데 영화 자체가 띄워주는 감성과 가는 그 무드가 독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리얼리즘을 얘기할 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숙명적인 사랑, 극적인 구조, 비장미, 고독, 숙명, 뭐 세밀한 이런 관찰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이런 게 시대적인 그림이었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배우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때 장가방은 정말 프랑스 영화의 거의 정말 살아있는 그냥 신화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알랭 들롱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캐릭터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복잡 미묘한 아우라가 스타로서의 아우라가 있어요. 키도 작고 똥똥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얼굴 이 30년대 작품에서 장가방을 봤을 때 우리가 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묘한 매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거였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보면은 그 험프리 보가드 어린애들이 험프리 보가드 보면 저 사람 왜 좋아해 하는데 우리 나이 먹으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장가뱅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품들 안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래서 프랑스 그 시대의 영화들의 공통적인 독일에서는 그 파시즘의 이제 파시즘을 아유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고 난 전조가 보였듯이 프랑스에서는 그 시대에 그 암울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든 영화에서 대부분 다 도피 도망가고자 하고 쫓기고 어디를 먼 어딘가로 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사실 갈망하고 있었던 집단적인 어떤 상태였을 거라고 분석을 하더군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30년대 영화의 어떤 개요적인 거는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1시간 반 다 돼가네요. 영화들을 저희가 뭐 같이 볼 수는 없는데 요 장비고 영화에서 제가 아까 같이 나누고자 했던 거는 이 영화는 1시간이 안 되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 2층부터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애들이 이제 거의 해방구처럼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지적으로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음악 쫙 깔고 이렇게 깔고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운드 소리를 재현하고 내적인 자기 심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내외적으로 표현을 사운드랑 같이 대사도 기품이 있고 뭐 문학적으로 되게 수준이 있었다 얘기하지만 그런 영화적 표현에서의 사운드를 대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한 10살이나 될 보이죠. 이제 애들이 그런 절정기를 달하는데 유성영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필요한 대사들 아니면 사실 굉장히 무성 영화 때처럼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재현 영화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리얼리티를 깨고 여기서 되게 표현적이고
시적인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일단은 영화적 속도도 줄였죠. 그리고 마치 환상 내지는 비현실적인 시간 속으로 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환상의 절정 같은 어떤 느낌을 좀 전에 그 선생님이 와서 그게 확 끝날 수 있는 그때에 마치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반항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을 굉장히 포에틱하게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저흐누아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상파 화가 흐누아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연출가이고 감독입니다.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고 여기서 이게 되게 그 레전드의 영화인데 라 레글 듀 주 게임의 규칙은 프랑스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직전인 1939년 이제 이후 요거 되면은 바로 독일한테 점령당하고 막 이런 때거든요. 근데 이때 무성 영화부터 만들었죠 호누아르는. 근데 이 지금 헤글 듀주는 그 당시에는 또 상영도 못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정말 파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벨바그 시대의 감독들은 다 되게 지적이고 평론가를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의 영화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인식하고 할 때 흐누아르 작품들도 굉장히 다시 조명되고 보석해듯이 다시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 영화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때보다는 이거는 저기 그 홍보 영화예요. 그러니까 홍보 영화라고 그러죠. Les femmes, elles sont bien gentilles, je les aime bien. Je les aime trop même. Mais c'est à cause des ennuis. Fait-il dis-tu? J'ai beaucoup de sympathie pour vous. Mais je vous ennuie. Vous me direz ce que vous voudrez, mais ça, c'est un homme du monde. Ça, moi, je ne voudrais faire de peine à personne. Surtout pas aux femmes. 되게 우화적인 설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한 이게 이제 게임의 규칙이라는 되게 전설적인 영화고 이제 그 시대 그리고 막셀 까르네는 되게 어디 봅시다 여기서 여기 이 사람이 장가방이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다 밑바닥 사람들 뭐 범죄와 어둠 속에서 탈출하려고 딴 데를 가는 그러나 운명이 너무 발목을 끝내 잡아서 불행으로 끝나고 고독과 어떤 외로움 그 안에서도 어떤 연대를 찾으려고 하는 우정이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Alors, on va du même côté. Toi, si j'ai un conseil à te donner, c'est de continuer à faire des ronds dans l'eau. Tu fais des bêtises et tu pourrais prendre de l'air. 그 장가방의 눈 색깔이 아주 물처럼 파래요. 이 미셸 모르강도 눈이 파랗고 흑백 영화라서 파란색이 안 보이는데도 굉장히 이게 전설적인 장면이니까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졌구나. 한국말로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것도 이제 영화 홍보 요즘에 다들 그 새로 많이 디지털화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막셀 까르네도 되게 중요한 어쨌든 빠뇰은 여러분이 아마 영화를 보셨으면은 빠뇰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시리즈로 뭐 어머니의 성 뭐 이제 빠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영화화 돼가지고 그
막세이에 이 라팜 듀 블랑제는 정말 이 영화가 전설적인 영화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주 작은 시골 이야기던가 아니면 도심의 진짜 밑바닥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근데 이 마을에 유일하게 있는 블랑제 빵집, 빵 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사람이 빵을 안 구우면 모든 사람 밥을 못 먹어요. 빵이 주식이니까. 그런데 이 빵집 그 블랑제가 너무너무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글쎄 그냥 저기 젊은 남자한테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을 해서 이 사람이 빵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인을 잃어가지고 도망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합니다. 부인을 찾아주자.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이, 물론 당연히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나간 여자가 끝이 말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이 영화의 가장 전설적인 장면이 뭐냐면, 부인이 돌아오는데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이 빵집에 앉아가지고 고양이가 나갔다 들어오는 고양이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저 바람 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나가 놀다가 저 이제 들어오는 저 고양이가, 이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할 얘기를 다 고양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 용서해 주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할 때 그 페이소스가 굉장히 진해요. 정말 지금 아마 여러분이 다시 보셔도 하나도 뭐가 낡거나 옛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빛나는 보석들이 이 당시에 이제 시적 리얼리즘 얘기할 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끝나갑니다. 요런 지금 프랑스 안에서 제가 이름들만 이렇게 따로 놓은 이유가 흐름은 있어요. 흐름은 있는데 흐름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작가들이 생겨요. 근데 그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전 세계 어느 작가 분에도 속하지 않을 아주 유니크한 자기들의 세계가 아주 유니크하게 단독적으로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곡도, 브레송, 따띠, 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양하게 작업을 했고, 까발리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군들이 다큐멘터리와 에세이를 교합해서 가는 이제 이 일군이 있고, 이 뒤에 이제 프랑스 영화의 또한 큰 세계 영화사의 줄기를 갖는 누벨바그 군단들은 뭐 자기 반영성 영화의 그냥 그 뭐 핵심 주자들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오히려 여기보다는 사실은 요 위에 있는 작가들은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뭐 나중에 따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쓴 이유가, 프랑스의 영화의 뿌리가 워낙 아방가르드고 실험적이고 영화 언어 자체에 대한 이론과 뭐 실험들이 있었던 그 자유로운 토대 안에서 그 매체를 정말 진지하고 자유롭게 구사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나중에 사방으로 자기의 장르별로 다양하게 뻗어나갈 때에 뭐 눈에 그냥 확 들어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흥행성으로서 인지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영화 언어를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서 영화 언어를 확장시킨 대단한 사람들로서 항상 자리를 잡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뿌리가 기원적으로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정말 새삼 다시 하게 됐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얘기로 이어갈 것이냐면 이태리 네오리얼리즘하고 누벨바그의 시작이 태동하는 그때를 같이 보면서, 이제 네오리얼리즘 하면은
말 그대로 리얼리즘이니까 재현성의 영화고, 근데 앞에 네오가 붙은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 네오의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누벨바그는 도대체 어떻게 태동하고 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 반영성과 어떻게 접목될까, 이런 얘기를 그걸 한 번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리얼리즘 계열하고 재현적 영화 네오리얼리즘, 그리고 누벨바그 해가지고 두 줄기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네오리얼리즘이 먼저 나오죠. 먼저 나오고, 이 네오리얼리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시적 리얼리즘의 영화, 그 리얼리즘,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들의 그 중흥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영향력이 생겨 있어요.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 작가 중에서도 그 프랑스에 와서 조감독을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사상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의 뿌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자기 반영성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7강이 그렇게 가고 나면 8강쯤에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만 따로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에세이적인 그런 영화들, 크리스 마커 작품들도 좀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8강, 9강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긴 시간 쭉 이어서 보셨다면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